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능원 멘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국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경제사 부분에 있어 좀 많은 용어들이나 아니면 개념들이 낯설어서 좀 많이 힘드실 거라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시고 좀 어느 정도 경제사에 대한 그 프레임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제 고려시대 가서도 그리고 조선시대 가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사를 공부하실 때, 경제 파트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경제사는요, 자, 경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정책하고 경제 생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게. 바로 토지제도입니다. 그리고 수치제도예요. 토지제도는 말 그대로 이제 땅에 대한, 농사지을 땅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고요. 자, 이런 수치제도는요, 한마디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제도예요. 정책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세금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현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하면 이제 웬만하면 보통 그냥 화폐, 즉 돈으로 그냥 내는 거, 그거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가서도 이 수치제도라는 것은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세금을 내고요. 세금에 해당되는 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공납이라는 걸 해요. 공납은 뭐냐면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특산물을 바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이라고 있어요. 노역이라고도 하는데 즉 몸을 쓰는 거예요. 어디 끌려가서 뭐 성벽을 수리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방비를 하러 한마디로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군대 예 가가지고 병사 훈련을 받는다든가 군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걸. 그래서 총 경제 정책의 이제 수치 제도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 달리 세 개가 있다. 뭐 그 세금 내는 거, 즉 농사 지은 땅에서 이제 세금 그 곡식들 식량을 이제 바치는 거, 그리고 뭐예요? 공납, 특산물을 바치는 거, 또 이제 역, 몸 쓰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 생활에서 이제 주체랑 산업이 있는데 뭐 주체는 경제 생활하는 주체가 누구냐? 지배층,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이렇게 두 개 있겠죠.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그리고 수공업, 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상업, 이제 상업이 무역을 주로 위주로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가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경제 생활을 딱 문제를 주고 이때 시기가 언제냐, 이때 시기로 올바른 것은 아니면 이때 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시기 판단이에요. 즉 고대 때 볼 수 있는 모습과 고려, 중세 때 볼 수 있는 모습, 더 나아가서 조선에서는 조선 전기랑 후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시기 판단 문제를 되게 많이 냅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대로 이해는 못하고 넘어간 바로 지주전호제 그리고 전주정객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원래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을 이제 보통 지주정객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뭐 백성들이나 이제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써있는 전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전호라는 사람은 이 땅의 주인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대신 농사를 하고 그리고 수확량의 2분의 1을 바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장농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호이고 여기 땅의 원래 주인이 지주라서 이 관계를 바로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 뭐냐? 자, 왕한테 충성을 하거나 이제 자기가 일을 해요. 그러면 직역의 대가로 이제 왕이 그 신하한테 이 땅에 대한 수조권을 줄게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조권. 자, 거기서 이제 전주라는 사람은 바로 관리인 겁니다. 즉,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관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원래 땅의 주인이라고 했죠. 가운데가. 이 사람이 여기 관계에선 전객이 되는 겁니다. 즉 전객이 이 수조권이 있는 관리한테 10분의 1을 바쳐요. 수확량에. 그래서 전주가 있고 전객이 있고 여기 관계는 바로 전주 전객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땅의 주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주전호제랑 전주전객제는 어디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른 용어 차이일 뿐 이 둘이 뭐 어디를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지주전호제가 시대의 흐름 변화해가지고 전주전객제로 바뀌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즉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어디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지주전호제가 되기도 하고 전주전객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좀 더 자세히 넘어가서 여러분 통일신라 때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하실 때 간료전, 지급, 뭐 노급 폐지, 성덕왕 때는 뭐 정전 지급, 그리고 다시 경덕왕 와서는 간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지급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수치 제도라는 것은 우리 현대에 비교해서 현대는 그냥 돈 화폐, 즉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거 내면 끝이지만, 그쵸? 하지만 자, 고대에서는 아니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포함해가지고 보세요. 조세라는 걸 내고요. 공납, 특산물을 내고 몸 쓰는 거. 이거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이거 세 개를 각각 냅니다. 조세도 내고, 특산물도 내야 되고, 역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그거예요. 세금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신문왕 때는요, 여러분, 간료전 지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료전 지급은 간료전이라는 땅을 줬다기보다는 간료전이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건 노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노급이라는 시스템을 폐지했다. 즉 간료전 시스템 적용하고 노급 시스템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노급이라는 걸 계속 주어왔어요. 즉 공신들 뭐 전쟁에 공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직역, 그러니까 충성의 대가로. 근데 이 간료전과 노급의 차이는 뭐냐면, 자, 땅이 있으면요, 땅에서 이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거기에 특산물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거기 사는 사람들의 즉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부터 인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노동력을 군사적인 목적 아니면 사적인 목적으로 쓰니까 신문왕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간료전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여기서는 노동력 제공을, 즉 노동력 제공을 뺐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왕권 강화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노급이라는 시스템은요, 조세, 공납, 다 되는 거고, 간료전이라는 시스템은 조세, 공납만 되고 노동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문왕 때 왕권이 강화했고 왕권이 셌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왕 때는 정전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땅이에요. 정전. 백성들에게 땅을 지급한 거예요. 아시겠죠? 백성들에게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경덕왕 와서는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제 당연히 신하들의 힘은 세지겠죠? 그럼 신하들의 힘은 세지니까 이제 당연히 조세 공납뿐만 아니라 역까지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간료전을 폐지를 요구해서 간료전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노급이라는 시스템. 노급이 뭐라 그랬어요? 조세, 공납, 플러스 역까지. 노동력까지. 그래서 이 경덕왕 때 왕권이 약화합니다. 하지만 경덕왕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덕왕은요, 경제사에서 간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부활하여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은 세졌어요. 다만 문화사 쪽에서는
불국사를 지어서 아니면 석굴암을 지어서 문화를 꽃피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다왕이 잘 나오는 거죠. 경제사 쪽에서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문화 쪽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불국사, 석굴암 등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경다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왕권은 미약했으나 문화를 꽃피운 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 경제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좀 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이런 수치제도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